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alk for Democracy. 민주역사 올레 모임 대표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종어종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이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선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 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참고 서적 460페이지. 황호택,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 항쟁, 블루 엘리펀트 2017. 황석영, 이재희, 전영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황순권, 왜 부마항쟁의 진실을 찾아서 도서출판 선인 2016. 홍기원, 성곽을 걸으며 역사를 읽다, 살림 2010. 한정수,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푸시케이 숲 2018. 최준식, 동북촌 이야기 주류성 2018. 페이지. 민주원래란, 원래는 원래 제주도 말로 널멍, 쉬멍, 걸어멍 하면서 자연풍광을 즐기는 극기 행사이며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모범 삼아 민주원래는 도심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원래의 기본 정신과 특징을 살리며 진행합니다. 민주원래는 2010년 시민주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1, 4.19, 60 등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일에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2013년 4.19 민주원래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대규모 행사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주최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저자 한종수와 올레길 기획자 강욱천을 중심으로 역사민주원래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원래 모임은 순수 민간단체이지만 남산 남영동 코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악민주원래는 관악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남산 남영, 부산 60, 관악 민주원래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미 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원래에 나오며 예를 들면 옛 미 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원래에 나오며 서대문 형무소는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의 이름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올레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레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걸으며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두 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434페이지 관악민주원래 이러던 중 1997년 4월 당시 서울의 대표적 인문사회과학 서점인 그날이 오면과 고려대 앞의 장백, 성균관대 앞의 풀무지일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탄압이 자행되었다. 당국은 서점 대표들을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하고 각종 서적과 기관지들을 압수해갔다. 이에 서울대 학생 400여 명은 그날이 오면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침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후 150여 명은 남영동 대공분실로 몰려가 구속된 유정희 대표를 석방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은 그날이 오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가야 할 가치가 있는 공간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안팎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사회로의 변화의 주체로 나서려고 하기보다 기성사회에 편입하는 데 필요한 스펙과 학점에 매달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여러 노력들은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또한 재정 상태도 극도로 어려워졌다. 2006년 그날이 오면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후원회가 만들어졌다. 거기에는 진보적인 학술 활동을 하던 교수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432페이지 234네 거꾸로. 그 이후 지속적인 경영 적자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점의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후원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후원회 이름으로 지속적인 강연회와 서평대회 그리고 학회와 독서 모임들을 운영하며 가능한 역할을 해왔다. 그날이 오면은 현판을 써준 신명복 선생님의 시과일은 먹지 않고 남긴다는 석과불식, 수어고 보시, 낙엽이 떨어져 뿌리를 키우는 그름이 된다. 염락분번, 예루어 펀本의 교훈에 따라 우리 사회의 씨과일과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적 가치, 인문학적 가치가 교류되고 소통되는 공간으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기대한다. 435페이지 녹두거리 암울한 시대 민주주의와 민중지향적 저항 문화의 현장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서슬이 퍼른 시절 우리 사회에는 명동성당이나 기독교회관 같은 종교시설이나 대학 캠퍼스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외칠 공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 바깥에 있으면서도 끄리낌 없이 반독재, 반외세를 외칠 수 있고 민중지향적인 문화가 넘쳐나던 공간이 바로 서울대 학교 앞의 녹두거리였다. 녹두거리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넘쳐났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조용히 공부하여 무사히 졸업한다면
창창한 앞날, 권력과 명예, 부가 뒤따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 출세가도의 보증수표를 과감히 내던졌다. 그리고 민중들과 함께하고자 했다. 소비적 대중문화를 거부하고 소박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적 문화를 추구했다. 서울대생들은 이 거리에서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고 유행가 대신 민중가요를 목청껏 외쳐 부르며 광주의 아픔과 노동 현장의 부당한 현실에 대해 밤새워 토론하였다. 하숙집과 자취방에 함께 모여 감시를 피해 스터디를 하고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녹두거리는 학생들만의 공간은 아니었다. 이곳의 주점과 서점, 하숙집과 자취방의 주인들도 학생들과 함께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녹두거리의 문화를 만들어간 또 다른 주체였다. 이 거리 전체가 독재 정권에 맞서는 민주주의 실천 공간이자 민중 지향적 문화를 꽃피운 문화의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전 당시 관악 캠퍼스는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시내까지 나가는 통근버스가 오후 5시 반이면 끊겼고 도서관과 연구실도 오후 6시면 문을 닫았다. 당연히 학교 바깥은 더욱 황량했다. 그저 봉천동 쪽에 약간의 조정과 하숙집이 있을 뿐이었다. 1980년에 와서야 도림천을 복개하고 길을 놓으면서 녹두거리 쪽에도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법 규모를 갖춘 하숙촌으로 성장하였고 인근의 주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1년 서울대 학생들이 단골 주점인 일미집이 봉천동에서 옛 289번 버스 종점 옆으로 옮겨오고 곧바로 학사주점의 대표격인 녹두집이 문을 열었다. 또한 광장서점과 녹두서점이 문을 열고 식당도 여러 생겨나면서 서울대 학생들의 생활 반경이 봉천동에서 신림동 쪽으로 옮겨오게 된다. 일미집과 녹두집은 음식값도 싸고 양도 풍부하며 한 방에 20 내지 30명씩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어 동문회나 학과 모임, 서클 모임 등 각종 모임을 개최하기에 적합하였으므로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게 되었다. 특히 함께 노래를 부르고 목청껏 토론하며 세미나 등 잦은 모임의 뒤풀이 장소를 찾던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나타난 셈이었다. 누가 먼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 이때 녹두거리라는 이름이 생겼고 85년 녹두집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청벽집이 들어선 후에도 거리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 녹두거리는 화랑교를 건너 시작하는 신림로 11길로 대학 5길과 만나는 지점까지를 가리킨다. 즉 오늘날 롯데리아와 피에스몽떼 사이에서 시작하여 약 200m 위 왕약고까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녹두거리에는 이후 80년대 중후반까지 녹두집과 청벽집, 탈, 한마당, 달구지, 스페이스 등의 조정과 회빈루, 중국관 등의 중국집이 있었고 대로변으로 광장 서적과 열린 글방, 전야, 그날이 오면 등의 사회과학 서점과 집현전, 관악사라는 이름의 인쇄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총학생회의 부활과 맞물려 학생운동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모임이 활기를 띠자 녹두거리도 함께 학생들로 넘쳐나고 특유의 문화가 꽃피우게 된다.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는 3월이면 대규모 좌석을 갖춘 중국집에 학생들이 넘쳐나고
각 주점마다 빈자리가 없이 여기저기서 민중가요와 호재창, 열띤 논쟁에 옆사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오늘날에 비해 유난히 지방 학생들이 비율이 높았던 터라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은 밤새워 녹두거리를 떠날 줄 몰랐다. 4월과 5월에 접어들어 학내 지표가 있거나 가두 투쟁의 야거가 있는 날이면 모두 녹두거리에 모여 그날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고, 혹시라도 다치거나 잡힌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안타까움과 분노로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 의지를 불태우느라 녹두거리는 조용할 날이 없었다. 학생들이 딱한 사정을 잘 아는 녹두거리 주점 주인들은 쉽게 외상을 해줬고, 카운터 사람마다 학생증과 시계가 넘쳐났다. 어느 주점마다 외상장부 책이 두세 권은 기본이었어도 학생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학생들도 그런 주점 주인들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 깊은 연대감을 갖고 있었다. 2017년 겨울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의 40주년 기념 공연에 작고한 탈 주인의 부인 허혜숙 씨를 초청했을 정도였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갔던 녹두거리만의 문화였던 것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 거리를 서울대 제2 캠퍼스라고 불렀다. 강의실에서 교수들에게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녹두거리의 서점과 주점들에서 동료, 선후배들과 만나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사회와 역사,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기에 말 그대로 제2 캠퍼스였던 것이다. 더구나 서울대 내에서는 보직교수와 교직원들이 집회 장소에 나와 감시하고 심지어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것을 돕기까지 하는 반면, 녹두거리 가게 주인들은 학생들이 가투를 나가고 또 돌아오면 함께 걱정해주고 돈이 없을 때는 외상을 너그러이 받아주었기에 학생들이 이 거리에 깊은 애정을 갖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1989년 4월 28일) 고 김세진 이재호 열사 3주기 추모식이 교내에서 열려 교문투쟁이 있었다. 이날 저녁 녹두거리에선 사복경찰 50여 명이 주점을 돌며 학생들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방패로 내리찍으며 강제로 연행해 갔다. 이때 학생뿐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경찰에 항의하며 맞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87년 6월 항쟁 이후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학생운동의 열기가 주춤해졌다. 더구나 80년대 후반의 경기 활성화와 89년 과외금지 해제 조치로 대학생들의 소비 수준이 상승되고 상권이 발달하면서 높아진 임대료의 기존의 주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장사가 잘 되는 업종, 학생들의 변화된 소비 성향에 맞춘 상가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게 된다. 1989년에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녹두거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94년부터는 서울대학교 10월 대동제와 함께 제1회 녹두문화제가 열렸다. 비록 서울대 정문 앞에서 녹두문화제가 열렸지만 학생들과 상인, 하숙집 주인들까지 함께하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95년부터는 녹두거리 앞 화랑교와 도림천변에서
제2회 녹두문화제가 열렸다. 이 밖에도 97년과 99년에는 신입생 환영회를 녹두거리에서 개최하여 단과대학 풍물패와 교내 동아리들의 공연이 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서울대 학생들이 주관하는 녹두문화제는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비록 이런 노력이 녹두거리를 다시 서울대생들이 즐겨 찾는 거리로 활성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서울대와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80년대 그 암울했던 시절에 함께 울고 웃으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었고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항과 비판의 문화, 민중지향적 문화를 꽃피웠던 녹두거리는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이기를 제시해주고 있다. 440페이지 박종철 글이 박종철 열사는 녹두거리 전성기 시절에 대학을 다녔다. 그리 주점에서는 열띤 토론과 구호, 경찰에 연행된 동료에 대한 걱정과 탄식, 청년의 염원을 담은 노래가 들려왔을 것이고 학생들의 가방 속에는 근처에 그날이 오면 전야, 열린 글방, 광장 서점 등에서 구입한 사회과학 서적 등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박종철 열사도 그들 중 하나였다.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로 잡혀갈 때 마지막으로 살던 집이 현재 행정구역상 주소로는 대학 5길 10-7이다. 하숙집을 나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녹두거리 위쪽 입구 왕약국 간판이 보이는 곳이었다. 그전 하숙집도 현재 관악산 지구대 대학동 파출소 대학길 48 근처였는데 역시 5분 거리에 녹두거리가 있다. 관악, 민주주의 길을 걷다. 사업추진단이 2017년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왕약국과 강문약국 사이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박종철 거리로 조성한 이유도 서울대에 입학한 이후 언제나 그 거리를 오갔을 열사를 되살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길을 걸으면서 열사를 떠올리고 나라와 이웃에 대한 정의감과 열정, 공동체를 향한 헌신 같은 가치를 이 시대에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2020년 6월 10일에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념 동상과 벤치가 만들어졌고 2022년 1월을 목표로 기념관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우리가 갔댔지? 441페이지 박종철 열사의 동상 염상섭 작가와 장면 전 총리의 동상처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해야 할 이야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 관악구 하숙방에 서울대 민추위 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쫓기는 선배가 찾아온 날은 1987년 1월 8일이었다. 1월 14일 새벽 박종철은 귀가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강제 연행되어 남영동 대공분실 5층 구호실로 끌려갔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의 신분이었지만 경찰은 물고문을 가했고 다음날 오전 11시 20분 숨지고 말았다. 한편 1월 말부터 영등포 교도소에서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이곳에 갇혀있던 이부영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 수감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들은 가족 면회 때 억울하다는 말을 했으며 고문경관 셋이 더 있는데
조직 보호를 위해 둘만 감옥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사 출신 이부영은 옥중에서 취재한 축소 조작의 전모를 정리하여 친한 교도관 한재동을 통해 김정남에게 전달했다. 수배 중인 김정남은 이 편지와 신문기사를 참조하여 문건을 만들었다. 그는 문건을 함시홍 신부에게 전했고 고심 끝에 정의구현 사재단은 5.18 광주민주항쟁 7주기 미사 자리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조작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발표는 김승훈 신부가 맡았다. 21일 검찰은 숙소 조작 사실을 인정하였고 29일에는 이를 주도한 대공수사 2단 단장 박처원 등이 범인 도피죄로 구속 수감되었다. 박종철 군 국민추도위원회는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로 확대하고 6월 10일에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6월 민주항쟁의 서막이 열렸다. 442페이지 1월 14일 박종철 열사 사망경위. 박종철이 숨겨준 서클 선배를 처음 만난 시기는 1985년 1월이었다. 얼마 후 그 선배는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아 쫓기는 몸이 되었다. 민추위. 1986년 11월 박종철 하숙방에 그 선배가 찾아왔다. 그때 그 선배는 호구조사 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신분이 노출되어 자신이 기가하던 집을 포기하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선배가 다시 찾아온 날은 1987년 1월 8일이었다. 선배가 찾아온 이유는 한 차례 구속 사태가 몰고 간 뒤 연락이 끊긴 사람들과 연결을 후배 박종철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1987년 1월 14일 새벽 박종철은 하숙집으로 귀가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그들은 박종철을 억지로 차에 밀어넣었고 남영동 대공수사 2단 수사관들에 의해 5층 구호실로 끌려갔다. 어디까지나 박종철은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다. 그러나 특진에 미쳐있던 경찰은 박종철에게 물고문을 가하였고 열사는 14일 오전 11시 20분경 숨지고 말았던 것이다. 443페이지 1월 15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첫 보도. 1987년 1월 15일 오전 중앙일보 검찰청 출입기자 신선호는 흔히 그랬듯이 검찰 간부들의 방을 한 바퀴 돌다가 우연히 경찰 참 큰일 났어 라고 말하는 한 간부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것이 결코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로부터 숨가쁜 취재와 신문사 데스크와의 피말리는 신경전 끝에 그날 중앙일보 석간의 1.5판에는 2단짜리 기사 하나가 실렸다. 보도 지침이 엄존하던 시대로 기사 하나를 쓰고 싣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제목 아래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박종철의 이름과 그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청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14일) 상호 11시 20분쯤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수사실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조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박군의 사인을 쇼크사라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박군이 수사관의 가혹 행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중앙일보 1987년 1월 15일 444페이지 1월 15일 치안본부 첫 사인 발표. 치안본부는 박군이 연행된 뒤 오전 9시 16분경 경찰이 제공한 밥과 콩나물국으로 아침 식사를 조금 하다가 전날 술을 마셔 갈증이 난다고 말해 조사관이 갖다준 냉수를 몇 컵 마신 뒤 오전 10시 50분부터 취조실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조사가 시작된 지 30분 만인 오전 11시 20분경 수사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혐의 사실을 추궁하자 갑자기 억 하며 책상 위에 쓰러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87 1월 16일 444페이지 1월 16일 박종철 군 6월가루 임진강변에 뿌려져. 16일 오전 8시 25분 박군의 사체는 영안실을 떠나 벽제 화장장으로 옮겨져 오전 9시 10분 화장됐다. 2시간여 화장이 계속되는 동안 아버지 박씨 57세는 박군의 영정 앞에서 정신 나간 듯 혼잣말을 계속했고 어머니 정차순 씨는 54세는 실신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장이 끝난 박군의 요골은 분골실로 옮겨졌고 잠시 뒤 하얀 잿가루로 변해 박군의 형 종부씨 29세의 가슴에 안겨졌다. 종부씨는 아무 말 없이 박군의 유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경찰이 마련한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다. 잠시 후 일행은 화장장 근처의 임진강 지류에 도착했다. 아버지 박씨는 아들의 요골가루를 싼 흰 종이를 풀고 잿빛 가루를 한 줌 한 줌 쥐어 하염없이 색강 위로 뿌렸다. 철아, 잘 가그래. 아버지 박씨는 가슴 속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박씨는 끝으로 흰 종이를 강물 위에 띄우며 철아, 잘 가그래. 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라고 통곡을 삼키며 허공을 향해 외쳤다. 이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은 흐느끼거나 눈시울을 붉혔다. 1987년 1월 17일 동아일보창. 김광석의 노래로 유명한 붙이지 않은 편지는 정호승 시인이 이 기사를 보고 영감이 떠올라 쓴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풀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의 자유를 만나 언강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446페이지 1월 19일 치안본부 2차 사인 결과 발표. 당국으로서도 더 이상 고문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은 1월 16일 관계부처장관과 유관 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정부대책회의,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것을 서린호텔에서 열었다. 서린호텔에 대한해서 지금은 헐리고 그 자리에 1000개 한국빌딩이 들어서 있다. 당시 검찰청은 서초문에 있었고 정부 청사와 청와대도 가까워
이곳에서 모였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집중보도한 동아일보 사원은 지척이었다. 그러나 결론은 경찰로 하여금 자체 조사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 자체 조사에 의해 1월 19일 발표된 박종철 군 고문치사의 사인은 다음과 같았다. 사인이 아니고 사인.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는 박종철 군이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주요 수배자인 박종운 군의 소재를 알고 있음이 확실함에도 진술을 거부하자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위협수단으로 대공수사 2단 5층 구호조사실에서 박군의 머리를 욕조물에 한 차례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완강히 반항하여 다시 머리를 욕조물에 넣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 부위가 욕조턱에 눌려 질식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행시간은 8시 10분, 사망시간은 11시 20분경,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19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이들 경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연행되어 있던 두 경관은 저녁 9시 40분경 미니버스 2대에 똑같은 점퍼를 입은 20여 명 속에 숨어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447페이지 1월 20일 추모제 20일 낮 1시 40분 서울대 학생회관 2층에서 박종철 열사의 추모제가 거행되었다. 방학 중임에도 1,5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 추모제에서 어느 학과 학생들이 추도시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가 한 여학생에 의해 낭독되었다.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차가운 날 한 뼘의 무덤조차 없이 언강 눈바람 속으로 날려진 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 곁에 맴돌 빼앗긴 형제의 넋을 앞에 하고 우리는 입술을 깨문다. 누가 너를 앗아갔는가? 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우리.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 너는 밟힌 자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살아남아 목청 터지도록 해방을 외칠. 그리하여 이 땅의 사슬을 끊고 앞서 나아갈 너는 결코 묶인 몸이 될 수 없음을. 종략. 철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동지여. 마침내 그날 우리 모두가 해방춤을 추게 될 그날 척박한 이 땅 마른 줄기에서 피어나는 눈물뿐인 이날의 꽃이 되어라. 그리하여 무진벌에서 북만주에서 그리고 무등산에서 배어난 너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는 그날 비로소 그날에야 뜨거운 눈물을 내게 보내주리라. 449페이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의 죽음은 민주화를 열명하는 국민들의 투쟁으로 부활했다. 87년 초 추모제를 마친 서울대 학생들이 박종철 군의 영정을 들고 교문으로 나오고 있다. 449페이지 1월 19일 함석헌, 홍남순, 김영삼, 김대중 등 전국에서 각계 대표 9,782명으로 박종철 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월 26일 저녁 명동 성당에서 박종철 군 추도 및 고문근절을 위한 인권회복 미사가 거행되었다.
3월 4일 3일 박정철 49제와 고문추방 민주화대행진이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 주요 도시에서 추진되면서 6월 항쟁의